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지금 6차 변론까지 마쳤습니다. 사실 이제 이 헌법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걸 이제 결정하는 것인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 그 다음에 이제 포고령 1호 발표하고 비상입법기구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국회 봉쇄를 하고 진입을 지시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했던 부분들,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까지 아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위헌 위법한 어떤 계엄과 포고령 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진입하라고 했는지 요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등등이 이제 남아 있는데, 자, 구 변호사님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이 6차가 진행되어 왔던 지금 헌재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사실 이 계엄에 대해서는 위헌 위법인지를 따지는 거는 크게 봤을 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있는가. 네. 두 번째는 계엄 해제의 요구권을 가진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방해하라는 지시가 있는가. 세 번째로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중에 하나만 걸려도 사실은 위헌 위법으로 평가돼서 탄핵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쪽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클리어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윤 대통령 쪽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조치 취하라는 건 내가 직접 지시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글쎄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 선관위에 내가 직접 군 투입을 지시했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예. 그게 아마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거예요. 저게 사실 핵심 사항이거든요. 음. 제가 아무리 뭐 쟁점 수십 개, 수백 개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딱 세 가지로 정리되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세 가지로. 근데 다시 한번 세 가지 이야기해 주시죠.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있었는가? 네. 왜냐면은 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조치는 못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지시했다라는 게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거는 안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두 번째, 그 계엄 해제 요구권이라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해제 요구를 방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가? 네.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가? 음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돼요. 그게 다 지금 다뤄지는 쟁점들은 거기에 세부 쟁점이에요. 네. 근데 선관위에 대해서는 군이 출동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지시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중간에 지금 다 구속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김용현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난 지시받은 바는 없지만 내가 지시했다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변론 과정에서 내가 지시했다 이제 이래버렸는데 저게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가 더 세게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정당성을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나는 수사 차원에서 자료 확보 차원에서 보냈다. 이게 맞아떨어져야지 그나마 위헌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위헌 위법일 뿐만 아니라 그게 중대해야만 탄핵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 심리는 이제 기준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위헌 위법까지 인정되더라도 나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히 포착하고 있었고 그걸 밝히기 위한 것은 오히려 그게 헌법 수호 아니냐. 이러면 이제 그 헌법 수호를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나의 계엄이라는 게 위헌 위법성이 낮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 진술은 어쩔 수 없다 보니까 누군가 지시했으니까 군대가 갔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인 진술이 나왔는데 안 좋아요. 안 좋은 건 맞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정선거라면 예를 들어서 그 주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자,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과 객관적인 증거 이게 있다면 조금의 어떤 약해질 수는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어서 내가 가서 확인하려고 왔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사실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 몇 개 조항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만은 부정선거를 따져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채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원칙적으로 수사 목적의 계엄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논리를 더 발전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그 선관위의
지금 부실했던 관리 사례들을 네. 계속 언급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는데 거기 논리가 너무 팍 튀어요. 그거는 이제 부실 선거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논의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부실 선거를 넘어서는 저희도 이상해요. 이상한데 그게 부실 선거에서 정말 충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설득은 되는 면이 있는데 부정 선거로까지 가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 없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수사 목적의 계엄? 이게 말이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그 윤 대통령이 처음에 계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그런 부당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경고용으로 했다. 계몽령이다. 그렇죠. 그런 근데 얘기겠죠? 경고용이었다는 거하고 또 수사 목적 계엄이다. 이제 이게 또 말이 좀 이게 안 나중에 맞죠. 안 맞죠. 안 네, 맞죠. 네. 나중에 추가된 내용이다. 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선거에 대한 것도 처음 계엄 발표했을 때는 없던 내용이 뒤에 보강이 돼서 오히려 그게 커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시한 거에 대해서 상쇄하려다 보니까 그 논점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유효하지 않다. 이게 지금 다 본인의 그 내가 지시했다라는 걸 뒤집을 만큼의 유효타는 아닌 걸로 보이고 그리고 앞에 또 계몽령 그리고 경고용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랬으면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 계엄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담화를 밝히는 거는 경고가 안 되겠는가? 그거 가지고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군대가 네. 투입됐지? 이런 논리가 이제 설 수가 있겠죠. 음. 그리고 계엄 안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경비 계엄 그리고 비상계엄. 비상계엄 있죠. 근데 경비계엄이라는 거는 계엄은 계엄인데 국가의 비상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이제 이런 조치를 못 취해요. 그러니까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경고용이었으면은 경비계엄을 해도 됐을 텐데 아. 왜 비상계엄까지 갔지? 그거는 이제 기본권 제한 그리고 그 사법권에 대한 특별한 조치 이런 것까지 가능해지거든요. 그때는 경비계엄은 거기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경고용이었다면 이런 기본권이나 사법부에 대한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까지 가는 가장 센 비상계엄만이 경고가 되나? 경비계엄도 가능한데 계몽 이제 이런 식의 넘어서야 될 쟁점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최상목 대행에게 줬던 그 메모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예산을 끊으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비상입법기구를 이제 뭐 준비해라는 거라든지 요 문제가 사실은 지금 대통령도 요거에 굉장히 중요성을 아는 것 같아요. 알죠. 그래서 본인은 나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용현이가 작성을 했다. 그리고 그 전달 자체는 윤 대통령은 나는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참 대통령이 워낙 법조인이다 보니까 어떤 게 위법인지를 아마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상관없다. 그렇지만 이 최 대행 같은 경우는 그저께 국회에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재부 장관,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라 이름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참고해라고 해서 옆에 있는 실무자가 전달해줬고 그걸 이렇게 접어서 본인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봤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비상계엄 기구 그게 결국은 국회의 어떤 입법기구 국회의 어떤 헌법적 권한 자체를 어떤 중단시키고 뺐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했던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첫 번째 꼽은 포인트가 그거예요. 국회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가, 지시가 있었는가. 근데 이거를 윤 대통령이 대번에 부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내가 지시했다라고 한 순간 국헌문란 목적이 그대로 통과돼 버려요. 그걸 알죠. 그렇죠. 그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선관위의 출동 지시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이제 그런 상쇄 논리로 부정선거. 네. 근데 이제 국회에 대해서는 그럼 뭐 부정선거로서 국회 뭐 이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는데 논리가 안 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포고령이 있었잖아요. 포고령이 있었죠. 포고령에 의하면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 금지 이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명백하니까 이거를 내가 지시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계엄을 통해서 그 권한을 뺏는다라는 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그대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쪽지를 줬다는 게 비상입법기구면 원래 국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거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국가 기능의 한 부분 국가기관 헌법상의 기관의 그 권능을 일시적으로라도 배제하면 그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 예로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나는 지시한 적 없다. 그리고 그
포고령은 김용현 장관이 옛날 거를 베끼다 보니까 베끼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었어요. 국회 해산권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위헌이 아니겠죠.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87 헌법에서 국회 해산권이 삭제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헌법 위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잘못 베껴서 지금은 못하는 거지만 그냥 실수였다. 이렇게 이제 무마하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국회 및 지방의회를 같이 넣었잖아요. 근데 87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국회 해산권이 그 이후에 삭제됐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87 헌법 이전엔 지방의회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은 문장에 존재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들어간 순간 이거는 지금 기준으로 해서 만든 문건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거를 논리적으로 두 가지를 다 모순 없이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러면은 옛날 걸 베낀 실수입니다라는 거는 신빙성을 얻기가 힘들고 그러면은 이거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이거를 부정할 만한 논리는 아직은 안 섰다. 그러니까 이게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그 문제를 물었잖아요. 도대체 반국가 행위가 뭡니까? 그러니까 지방의회와 그 국회 반국가 행위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걸 물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초반기에 이루어졌던 우리 헌재 심리잖아요. 네. 그때는 윤 대통령이 굉장히 좀 수세적이었어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주제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냥 베낀 거고, 그건 김용현이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정선거는 그냥 확인하러 들어갔고, 뭐 이런 어떤 왜냐하면 이거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게 명백하게 사실은 이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요 부분에는 굉장히 위헌위법적인 게 있기 때문에 들어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특히 포고령 1호 같은 경우에 그거 있으니까 그거 그냥 대충 해서 그냥 저 실행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베껴서 이야기한 거예요라고 좀 이제 무마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런 본뜻으로 헌법재판관들이 받아들일까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지금 얘기했던 건 제가 다 그때마다 논평을 했지만 그 윤 대통령의 그 논리가 지금 드리워져 있는 혐의들이나 이런 거를 벗어날 정도로 완전히 서 있지 않아요. 그리고 네. 빈 구멍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포고령에서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방의회와 국회는 지금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단어인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논리가 없어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장이 파편적이라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 위헌 위법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논리까지는 가지는 못했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해제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 인원이냐 뭐 자, 요게 이제 두 의원이냐. 번째가 이제 요거는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요번 주 보고 좀 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이제 계엄 해제 요구 계엄을 어떤 할 때 국회에 들어가고 할 때 이제 그런 그 군인들 투입할 때 그게 이제 진술이 바뀌면서 이거 자체가 일단 우리 주장이 맞아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부족해요. 왜냐면은 사람의 진술이라는 거는 계속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핵심에 대한 것인지 부차적인 것인지를 좀 나눠서 봐요. 네. 그래서 말이 계속 바뀐다.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항상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언제 만났는지 뭐 이제 본질에 관한 게 있고 본질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게 기억이 자꾸 이제 달라지다 보니까 말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기억이 또렷해진다. 이거 그럼 누구한테 오염됐구나. 이제 이렇게 의심스러운 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버릴게요. 제가 이현정 위원님한테 1억을 송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현정 위원님이 1억 갚아 이래요. 근데 제가 빌린 적 없다 이렇게 해요. 아예 그러니까 빌린 사실 자체를 부정해요. 근데 이럴 때 계약서가 나온다. 그리고 둘이서 뭐 빌려줘 어째 이런 문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증언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미가 없어요. 그건 너무 부차적인 거. 근데 만약에 이제 계약서도 없고 문자도 없이 그냥 1억만 송금을 해줬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빌린 건 맞아요. 빌렸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현정 의원님한테 제가 꿔달라 그랬는지 빌려달라 그랬는지 대여를 해달라 그랬는지 이건 부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 그 해제에 필요한 인원이 다 안 찬 것 같은데 숫자가 안 찬 것 같은데
근데 인원을 빼내 이렇게 한 게 뒤에 인원인지 의원인지보다 앞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대해서 꿔달라 그랬는지 빌려달라 그랬는지 대여해달라 그랬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돈 필요하니까 송금 좀 해줘 이게 나오면 그리고 이체증이 나왔으면 이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거 가지고 앞에 거를 다 무시하고서 부정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기는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홍장원 이 전 국정 1차장의 메모의 어떤 이 신빙성 문제, 그다음에 이제 뭐 나왔던 이 이 사령관에 대한 어떤 이 인원 문제, 뭐 요원 문제, 뭐 등등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의심들을 가지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회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빼내라. 그다음에 체포를 해라. 라는 부분을 전체를 좀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이게 팩트로서 작용을 할까요? 아니면 좀 부족하죠. 이게 좀 부족하다고 볼까요? 부족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예를 좀 살려가지고 다시 또 예를 들자면 제가 위원님한테 1억을 빌렸는데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빌렸다. 그럼 증거가 없잖아요. 없죠. 그럼 말밖에 없잖아요. 네네.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위원님이 저한테 계좌로 이체를 했어요. 그럼 일단 나한테 돈이 넘어온 건 맞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똑같은 게 말이 중요한 게 거기서 뭐 사실관계를 모르겠으면 말만 중요하죠. 말만 있으니까. 근데 군대가 출동해가지고 들어간 게 우리가 모두 다 봤잖아요. 그게 이제 이체증 같은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있으니까 그거를 말만 가지고 뒤집기에는 부족한 거죠. 네. 자, 이제 이런 아마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5차, 6차의 어떤 이 심리가 본인들한테 꽤 이제 그래도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이제 내부 판단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나와서 당시에 14명에 대한 체포 명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글쎄요. 지금까지 전반전 한 6차까지 진행된 그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좀 뭐랄까요? 이 뭐 대결에 대한 점수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의 점수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네. 하고 그 대신에 진술이 지금 오락가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거 좀 더 이게 봐야 되겠다. 네. 이런 건 이제 가능하죠. 어허. 예를 들어서 증언에 대해서 바뀔 때 그 판사, 재판관들은 가장 이제 확실한 움직일 수 없는 그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그래요. 네네. 그게 이제 물증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물증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 사람을 불렀을 때 가장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건 확정을 짓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거하고 무엇이 가장 근접하고 가장 부합해가지고 맞아떨어지는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태까지 부른 증언에 의해서 뭐 체포 지시나 이런 거 없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그거에 의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득점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근데 전체가 다 뒤집어졌다고 하기엔 부족하다고 아까 제가 논평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뒤집은 건 아니지만 거기까지라도 나왔으면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뒤집겠다고 증거 신청을 할 때 받아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는 조금 더 깊어지고 길어질 사유는 됐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자, 이제 7차 변론 11일 날 열립니다. 이날은 이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그리고 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출석을 하고요. 앞으로 아마 3-4차례 더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서너 차례 예정이 된 것 말고 또 추가로 몇 번 더 하면 대충 이제 2월, 3월 초 정도 되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처음에 여러 사람들이 한 3월 말 뭐 이렇게 예상했었잖아요. 네. 근데 증인 신문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심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찰나에 갑자기 헌재에서 오전 기일을 잡아버리더라고요. 오전기를 잡았죠. 그렇죠. 그게 심리의 시간을 확보해서 사실상 몇 회를 늘린 거예요. 그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월 말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의도는 지금 읽을 수 있죠. 제가 네. 보기에도 전체적으로는 3월 말 선고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월 말 정도에 아마 이게 이제 보통 심리가 끝나면 변론길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한 뭐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 평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헌재를 좀 취재를 해봐서 네. 이게 이제 어떻게 평의가 이루어지냐면 이제 이게 굉장히 사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선고 내린 날 있잖아요. 네. 그날 아침에 재판관들이 다 모여요. 그러면 각자 의견을 냅니다. 의견을 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인용이요, 기각이요, 왜 딱 하면 이제 숫자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인용이 예를 들어서 6명 넘는다. 네. 그러면 다 이제 모아갖고 인용 한 사람들 주장을 앞으로 올리고 기각한 사람 주장들을 소수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뭐 5대 3이니 뭐니 하는 주장이요 개뻥입니다. 다 전혀 지금 저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저 유튜브들이나 일부 사람들이 무슨 뭐 어쩌다 저쩌다 그다음에 정영식 재판관이 저런 거 보니까 저렇다 다 개뻥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 개별적으로 또 이 판단이 이루어져요. 그럼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판사님들도 그래요. 재판 선고할 때까지 나도 몰라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재판을 다 마치고서 선고할 때까지 이제 시간을 두잖아요. 네. 그럼 기록 한번 다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가다듬고 결론을 내요. 그 과정에 시간이 있을 때까지도 결론이 안 나 있는 건데 지금 진행 중에야 심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결론이 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몇 대 몇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들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면 현재 이제 재판 연구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재판관들이 지시를 해요. 이거는 뭐 기각 논리를 써라. 인용 논리를 써라. 두 개 다 같이 쓰는 것도 있어요. 같이 써요. 그래서 방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에 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용이다. 나는 기각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잖아요. 그럼 이미 써 있는 것 중에서 내 의견을 그걸 딱 잡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를 검토해요. 왜냐하면 쓰다가 글이 막히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쓰다가 이거 이 부분 이상합니다. 그럼 이제 심리에 또 그걸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버전이 돌아요. 그거는 이제 결론이 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검토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유력했던 게 소수 의견으로 넘어가는 게 평의 과정에서 벌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러고서도 갑론의박으로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은 변론 재개하죠. 얼마 전에 봤잖아요. 우리 재개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결론 나 있었으면 재개를 하는 게 왜 있겠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그렇습니다. 이게 저도 뭐 취재를 할 때 그 재판관들뿐만 아니라 연구관들 해봤자 연구관들도요 본인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야 너는 저 찬성 쪽으로 써, 너는 반대 쪽으로 써. 이게 써갖고 나중에 이제 이 헌법재판관이 딱 보고 이거 오늘 집어서 마지막 평의 때 가서 나는 인용이요. 라고 하면 이제 그 논리를 쭉 모아갖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관들이 막 양쪽으로 쓰잖아요. 자기가 쓰더라도 이게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요 마지막에. 제가 예전에 대법원의 재판 부장연구관 하셨던 높은 분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인용, 기각 양쪽으로 막 쓴대요. 근데 이제 이건 기각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대법관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막 썼는데 대법관님이 그러더래요. 이게 나중에 이게 대법관들이랑 회의해 보니까 저쪽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던 걸 포기하고 인용으로 넘어가더래요. 그럼 마지막에 결론 날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권순일이 이재명 할 때가 그런 경우예요. 그렇죠. 한 명 한 명 다 물어보고 권순일이가 막 설득하고 반대한 사람하고 결국 그렇게 그날 바뀐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했죠. 그 논리적으로 이제 어느 게 맞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저 벌 보고 오히려요 저렇게 세게 묻는 사람이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도 변호사들끼리 그냥 흔히 하는 말이 판사가 피고인한테 막 혼내잖아요. 그러면은 좀 나중에 선처해주고 그리고 조용조용 막 말 잘 들어주고 이러면은 이제 또 중형 때리고 막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심리에서 저렇게 송곳 질문하시는 분이 나중에 더 무서운 게 나는 의문이 해소됐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이 이거는 의문이 해소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추궁했는데 답변이 다 들어왔어. 그러면 오케이 이건 넘어간다. 그럼 이건 증거 오케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더 무서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뭐 어떻게 날지 각 궁금해하시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은 전혀 아직까지 어떤 의견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히 이제 내란죄와 관련된 대통령 탄핵 관련된 거는 사실 이걸 하려면 외국의 사례들 전부 다 연구를 다 해요. 그리고 이 법적인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재판소 이루어지는 저 심리의 어떤 그것만 보고서 막 가타부타 그 변호사들도 잘 몰라요. 이 헌법재판이라는 거는 굉장히 또 고도한 어떤 이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